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나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논리적 분석이 아닌 더 높은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해결책이 떠오를까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세요. 논리적 사고로 17번째 시띠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입니다. 마음은 단 하나의 의견만을 견지할 수 있는데 미래가 미리 예정되어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는 대로 미래가 창조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한다는 모순을 마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공동 의존적입니다. 전지에게는 경계선이나 과거의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끝없는 프랙털 패턴만이 반복됩니다. 똑같지만 항상 새롭습니다. 그것은 결함을 보는 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전의 결함으로 보였던 것이 사실은 전지 그 자신의 상태를 가져오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전지는 바로 이 정확한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어떤 것이든 절대적으로 완벽하다고 증명합니다. 41번 유전자 키 시띠 전지. 나는 무엇을 보는가? 안녕하세요. 구기 날개입니다. 오늘은 17번 유전자 키 4번 라인의 날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얼었던 땅이 녹고 따사로운 햇살이 점점 비춰오는 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2달 전 새해 겨울의 한창일 무렵 41번째 유전자 키 카드 뉴스를 정리하며 진정한 꿈을 되새기고 비전의 청사진이 꽃피워지길 기대하며 나아올 무렵 크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일이지만 이것은 곧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된 아픔인 듯 합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에게는 오빠와 밑으로 2살, 4살 터울의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여동생들도 저처럼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지역에서 둘이 쭉 같이 지내왔습니다. 그중 둘째 여동생은 코로나 이후로 정기적인 일이 끊기며 꽤 오랜 기간 활동 없이 지내며 인간관계 안에서도 고립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생이 올 초부터 조금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문자를 종종 보냈을 때는 원래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격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약 1달 전 그 동생이 고향집에 내려간 직후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복부를 칼로 찌르는 자해를 하여 대학병원 외상센터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뜻밖의 사건에 온 가족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으나 배에는 세로로 15cm 이상의 자상 흔적이 남았고 중환자실 병동에서 24시간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 일을 쉬고 있던 저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막내 동생이
번갈아가며 그렇게 약 3주간의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은 심각한 우울 진단이 겸해지고 중간에 발작을 일으켜 뇌파 검사 등을 하고 이후 정신병동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폐쇄병동이라 동생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가족은 그저 동생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엄마의 옛 수술 당시 기억이 떠오르며 트라우마가 올라오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동생이 이 상태로 앞으로의 삶을 어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에 가슴은 먹먹해지기만 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과 예민한 성격으로 태어난 둘째 동생은 사회 적응의 경계선상에 있어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 장남인 오빠는 정신지체 장애로 인해 사회복지기관에서 단순 업무를 하며 아빠와 함께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둘째 동생은 여러모로 방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온전한 이성관계도 맺지 못하고 자기에게 신경 끄라며 날선 모습을 보여왔던 예민한 동생이 그간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간의 언니에 대한 질투와 막말조차 수긍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와는 다른 존재인 그 아이가 내 눈에는 그저 순진하면서 괴팍하고 의지가 약하며 교양 없고 미성숙하게 느껴지는 면이 두드러졌기에 차라리 무심한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정말 간절히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주위에 같이 기도해주는 고마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신병동에 머물던 동생은 며칠이 채 지나기도 전에 퇴원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염려가 있었지만 각종 생리학적 검사에서 이상 반응이 나오지 않고 워낙 강력히 거부 반응을 보여 열흘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내 앞길과 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처절하게 느끼며 가족과 함께 가야 할 운명에 대해서도요. 재능 있고 아름다우셨지만 정신분열 증세에 시달리다 말년엔 수행으로 일관하시고 3년 전 조용히 주무시다 하늘로 가신 엄마. 개척지에서 목회 사역으로 정년 퇴임하셨지만 이제는 귀도 잘 안 들리고 거동도 불편해지신 80이 넘은 아빠.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오빠와 동생. 어릴 때 부모님과 떨어져 할머니에게 맡겨 자라며 이후에도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독립해서 살았던 저는 자신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많이 투자하며 살아왔던 저는 결단했습니다. 내 가족을 책임지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힘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퇴원한 동생과 함께 힐링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는데 동생은 다시 돌발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망상을 하고 환청이 들린다고 하며 갑자기 사라지는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전보다 훨씬 심각한 양상을 보여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가족은 다시 큰 고심에 빠졌습니다. 동생은 자아가 분열된 것처럼 맨정신이 되었다가 아니었다가를 왔다 갔다 하며 스스로 자신이 이상하다는 자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기관 수련원에 안수를 받으러 가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혼자 어디론가 사라지고 자기가 한 일을 기억 못하는 상태인 동생을
집에 두기도 위험하고 그렇다고 다시 입원시키는 것도 미심쩍어 그 수련기관에 머물며 근처 정신병원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라 동생과 같이 방문하여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안수를 받자마자 동생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은 빙의, 즉 사람에게 악령이 씌이는 현상을 믿으시나요? 영화 속에서나 본 듯한 귀신 들린 증세가 온몸으로 나왔다 사라졌다 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간 동생과 함께 지내며 이 영이 나왔다 사라졌다 하는 증세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었고 나중엔 대화에 같이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언니에게 가지마, 다 망쳤어 하는 환청이 들린다며 무섭다고, 특히 그 영이 저에게 거부 반응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첫날에는 나까지 잠을 자는데 가위가 눌리고 둘째 날은 잠을 전혀 이루지 못하는 등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지만 이후 좀 더 유연하게 반응하면서 덤덤해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살아있는 사람을 절대 이기지 못하니까요. 동생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모조리 노트에 기록하기로 했고 이곳에서 한동안 안수를 이어나가 악령을 쫓기로 하고 수련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병원 진료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가 수련원에 정식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24시간 보호자 대동이 원칙이라 다시 가족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나갔습니다. 동생이 병원에 입원한 이후부터 그 어느 때보다 저희 가족은 함께 대화를 수시로 많이 나누었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결국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막내 동생이 일을 그만두고 아픈 동생과 함께 수련원에서 정식 수련을 받으며 일정 기간 같이 머물기로 했고 저는 다음 달부터 이 지역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며 수시로 들려 상태를 관찰하며 지속적으로 보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빠는 수련비를 내주시고 기도를 하시며 더 힘을 내시겠지요. 최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한 것은 이 일을 계기로 서로 간 무심했던 저희 가족이 하나 되어 중심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어가며 직접적인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계획은 모두 틀어져 나갔을지 몰라도 진짜 자신의 소명과 삶의 목적은 주어진 현실에 뿌리내린 가운데 드러났고 상처 속에서 꽃을 피워나간다는 것. 그것은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는 진정한 삶을 통해 열매 맺게 되어질 것이라는 진리가 체휼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라고 반복하는 아픈 동생은 자해를 하기 이틀 전쯤 접신 현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왜 이런 일이 나와 가족에게 일어나냐고 어릴 적부터 신에게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불합리하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며 자신과 주위를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몫인가 봅니다. 저는 지금껏 해나온 글 쓰는 언론 분야 또 심리 상담 분야를 접목하여 이 모든 여정을 추후 담아내고 풀어가는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17번 유전자 키의 주간을 맞아 논리적 근거에 따른 일부 의견 또는 편협화된 교리나 신념의 그림자에 매몰되는 것을 주의하며 진실에 따라 전체의 그림을 보는 선견지명의 선물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아픈 동생의 빛나는 본성과 남다른 감각이 실체적으로 발현되길 고대하고 영적인 현상을 믿지 않고 마이웨이의 길을 가고 있는 막내와도 심정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엄마의 병증에
결국 무기력하기만 했던 아빠의 그림자를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원가족을 끌어안고 지금껏 경험하고 배워온 지식과 배경을 활용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골맞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17번 전지의 시띠는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떤 것이든 절대적으로 완벽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함을 보는 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전에 결함으로 보였던 것이 사실은 전지 그 자신의 상태를 가져오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태의 세계를 파고들 때 의식의 지시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가는 것.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계획을 따르고, 계획은 완벽하며, 계획은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미리 결정된 것이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신성의 의지는 전체를 위한 은총의 길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 확신하며 오늘도 감사를 올립니다. 아픈 동생은 수련원에 온 첫날 기도와 정성을 드리고 다음과 같은 메시지 카드를 하나 뽑았습니다. 수선아는 봄을 맞게 될 때 아직 눈이 다 녹아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토를 뚫고 아름다운 노란색 꽃을 피웁니다. 동생아, 기억해. 사랑한다. 힘내.